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재환입니다.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일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무척 떨리네요. 예. 친근한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름아름 강좌 14번째 시간인가요? 예, 그러네요. 제가 이제 강좌 제목은 한글의 시대를 열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 쓰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만들 때 제목을 이제 한글의 시대를 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저절로 열린 것 같지가 않아서 예, 한글의 시대를 열다로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김명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이건범 대표가 이게 아마 이제 처음에 광고가 나갔는데도 신청자가 별로 없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이렇게 글을 또 따로 올리셨더라고요. 예, 저기 이건범 있죠? 예, 이건범 대표님. 코미디언 방송인에서 이제는 역사학자로 이렇게 했는데, 저 글을 딱 보는 순간, 저 소개를 보는 순간,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예. 근데 이제 저는요, 사실은 저기 이제 중간에 방송인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가끔 이제 사람들이 그러시거든요. 저한테 방송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으세요. 이상하게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네, 저 방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방송인이라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이제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딴따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딴따라 이런 건 좀 갈고는 거죠. 예, 좀 멸시의 정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또 묘한 거는요. 한편으로는 연예인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또 인이 붙어 있습니다. 또 연자 떼고 예인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예. 근데 또 이상한 거는 연기자는 또 연기자예요. 그죠? 그건 또 연기인이라고 또 많이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말이 습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 경우는 아무튼 인자가 좀 불편해가지고 명함에도 이제 그냥 방송 사회자 이렇게 새기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를 또 싫어하게 된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바로 당선자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예, 당선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당선이 되면 저렇게 호칭까지도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원래 그 자자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그죠? 방금 전에 제가 연기자도 말씀드렸지만은 운전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은 운전인 이렇게 바꿔야죠.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신문사 일하시는 분들. 우리 이제 기자라고 얘기하는데. 예. 기인 이렇게 바꿔야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저는 동아일보 기인 정재환입니다. 조선일보 기인 정재환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사에도 또 기인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인자가 좀 불편해서 저는 그냥 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적 같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맨 앞에 코미디언이라고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작아서. 맨 앞에가 코미디언입니다. 근데 일단 외래어 표기상 이제 코미디언 이렇게 써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평생 코미디언으로 활동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유성 선배님이 이제 개그맨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처음 데뷔해서 일을 할 때부터 이제 개그맨으로 소개를 했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한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경규 씨도 사실은 제 또래거든요.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경규 씨도 개그맨이고 저도 개그맨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만나니까 이경규 씨도 코미디언이 됐고 저도 코미디언이 됐고 그러니까 이경규 씨 기사 뜨는 거 보면 전부 코미디언 이경규 이렇게 뜨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코미디언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높임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잡설이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여기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글의 시대를 열다 하고 그 부제가 지금 해방 전후 조선어학회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도 아무튼 그 언어 문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한글 운동사를 이제 공부했고 그 해방 후 조선어학회 한글 활동 연구라는 논문으로 이제 학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방금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해방 후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여기 해방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전을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나는 후인데. 그래서 이거를 사무국에 전화해가지고 좀 전을 빼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릴까 하다가 힘들게 이렇게 일들 하시고 이거 만드시고 고생하셨는데 그냥 놔두고 내 마음을 고치자. 전까지 그냥 힘들더라도 그냥 해보자.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해방 전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서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아마 보통 뭐 1시간 반, 2시간 하신다면서요. 예. 상당히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전을 빼면.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해방 후 상황을 공부하려면 또 그 전 상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뭐 아주 공부 안 한 건 아닙니다. 조금 이제 들여다보긴 했는데 제가 이제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겁이 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바쁘시죠, 그죠? 바쁘신데도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웃겨서. 바쁘신데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걸음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게 지금 약간 두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두서가 없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것 같죠? 예, 안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상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백내장 수술도 했거든요. 예, 그래도 실밥도 안 뽑았어요. 예, 세수도 그냥 이렇게 손수건으로. 네, 아무튼 뭐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랜만에 이렇게 쓰니까요. 조금 이렇게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한글의 시대를 열다 해방 전후 조선어학회 활동 이제 해방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 한글학회의 그 발돋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전 한글의 시대를 준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일제강점기라는 거는 이제 우리 역사의 암흑기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은 길을 필 수 없는 모든 영역에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한글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 안 한 사람들 많거든요. 예. 준비 안 하고 오히려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조선어학회는 1908년에 이제 주식경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어연구학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단체가 이제 이 조선어학회 모체가 됩니다. 그리고 1911년 9월 3일 배달 말금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요. 이건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사연이 있겠죠, 그죠? 이름 바꿀 때 사연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이름 바꿀 때 사연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이름 갖고는 뭐 출세를 못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명소 가서 돈 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근데 이제 1910년에 그 일제 병합이 됐기 때문에 이 국어라는 말을 이제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일본어가 국어가 됐고 이제 우리의 국어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 지역의 조선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신 건데 실제 이제 배달 말글 모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조선 언문회라고 이제 또 한자로 된 이름도 같이 갖고 있었고 총독부에는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3년에 한글 모로
이름을 다시 바꾸죠. 그러니까 이 배달 말글에서 한글모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한글이 어떻게 보면 요 시기에 이제 등장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21년에는 다시 이제 조선어 연구회로 이름이 바뀌고 한 차례 더 바뀝니다. 1931년에 이제 조선어학회. 이때는 왜 이름을 바꿨냐 하면은, 일본 사람이, 자기네 일본 사람들한테 조선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식민지배라는 것도 하려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조선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네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뭘 만들었는데 그 단체가, 이 조선어 연구회였다 그래요. 이름이 똑같아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꾼 거고. 한 번 더 바뀌네요. 그죠? 1949년에. 이때 이제 한글 학회로 바뀌는데,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해방 이후에 분단이 됐고, 전쟁을 치르기 전입니다만은, 양쪽에 이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쓰고, 저쪽은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쓰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조선이란 말이 좀 불편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또 한 차례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한글학회, 조선어학회 얘기하려면 이 주시경 선생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시경 선생님은 이제 1876년에 이제 태어나신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화사상가 가운데 한 분이고, 뭐 우리 민족의 선각자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신지식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서당 교육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배제학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신학문을 공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문의 중요성, 이제 한글의 중요성 이걸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그 서당에서 공부하실 때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도 중학교 때 천자문 공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공부하시지 않았나요? 천자문? 하늘천 따지 뭐 거무련 누르왕. 여기서 끝나는 거죠, 되게. 그죠? 천자문 책 한 권 사다가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 되게 끝나요. 지부 집주까지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끝나는데, 한자 공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쨌건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 힘들다, 어렵다. 대개는 이제 그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시경 선생님은 그 서당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예를 들면, 이 글이라는 거는 말을 그냥 적으면 되는데, 그러면 하늘이라고 그냥 적으면 되는데, 그걸 왜 천으로 적어야 되지? 왜 또 지로 적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의문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말은 그냥 우리 글자로 이미 훈민정음 창제되어 있고, 써오던 글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문 연구, 한글 연구, 이런 데 이제 뛰어들게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신문 이제 창간될 때, 서재필 선생하고 같이, 사실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죠. 최초의 이제 한글 전용 신문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띄어쓰기를 한 것도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예. 독립신문 창간호에 보면 이제, 우리 신문은 이제 글을 띄어쓴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기 쉽게끔, 띄어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뭔가 이 역사의 어떤 발자국을 남기시는 분들은 뭐 조금 남다르신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똑같이, 한자도 공부도 해보고, 천자문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주시경 선생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제 이제 식민지가 된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제, 조선어학회, 한글학회는 이제, 활동을 했죠. 근데 이 시기에 한 활동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저는 바로 이 사전 편찬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박영규 박사님께서 또 이제 이국노 선생 연구하시면서 많이 이제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러니까 1929년으로 돼 있죠. 이때까지 우리 조선어 사전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전이. 근데 이제 문명 국가들은 보니까 대개 사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도 길고 문화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말과 글이 있고, 그런데 사전이 없다는 거, 이걸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깝게 부끄럽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어학회 회원들, 특히 이제 이국노 선생께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아마 조선학교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불을 지피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어를 연구하는,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래서 어문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통일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국노 선생이 합세하면서 이런 그 민족적인 대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 편찬위원회를 조직했고, 근데 이제 사전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말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뭐 낱말 올리고 여기 뜻을 설명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떤 낱말을 그러면 여기다 올릴 것이냐 이런 어떤 표준어의 문제도 생기는 거고, 또 이게 문법도 아직 성숙하지 않고 체계가 안 잡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맞춤법 통일학을 만들고 그리고 표준말 사정, 예, 표준말 사정을 하고 또 이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까지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940년에 이제 이 일들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실은 그 1940년에 그 총독부 도서과에다가 이제 사전 출판 그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허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랬는데 1942년 말에 이제 조선학회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 조선학회 사건은 사실은 그동안은 사실은 그냥 이 조선학회는 학술단체였기 때문에 일제가 크게 뭐 탄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와서 갑자기 이제 탄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는 이제 처음부터 뭐 동아 정책을 폈습니다. 뭐 일시 동인이니 뭐 이렇게 해서 조선 사람을 이제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뭐 그런 정책들을 많이 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사실은 차별 정책을 폈고 이 조선의 어떤 그 민족 정신을 가진 사람들,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 탄압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40년이 넘어가면은 일제는 이제 그때 중일 전쟁도 이미 발발했었고 이제 전시동원 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아의 박차를 가하고 38년인가 아무튼 한국시민이나 이런 게 나오죠. 이제 완전히 한국시민으로 만들어서 전쟁터에 동원하려는 이제 그런 정책을 이제 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일본 사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저 사람들은 계속 조선어 무슨 연구를 하고 있고 조선어를 뭐 수호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뭐 사전을 만들고 뭐 아무튼 좀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건 발단은 엉뚱한 데서 터진 거죠. 그 함흥에 그 옆에 이제 홍원역이라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청년이 국민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신 검문을 당했는데 조금 좀 태도가 좀 불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택수색을 했는데 그 박병엽이라는 청년이고 그 조카가 이제 이 여고생이었어요. 예, 고등여학교 학생이네요. 예, 박영인데 그 야스다라는 형사가 이제 가택수색을 했는데 가택수색을 하다가 이제 별거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영희 학생이 일기장을 들고 갔다 그래요. 들고 가서는 자기가 뭐 왜 들고 간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 일기장하고 그 국민복 안 입은 거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보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온 거예요, 일기장에. 학교에서 국어를 사용했다가 혼났다. 그걸 딱 보는 순간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국어라는 게 일본어거든요. 근데 일본어를 썼는데 야단을 쳤다. 이건 이제 그 교사가 굉장히 불순한 거죠. 그래가지고 박영희를 불러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일본어를 썼는데 국어를 썼는데 야단을 친 교사가 누구냐? 이름을 대라. 근데 이제 박영희는 이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아니 그게 저는 사실은 이제 조선어를 제가 국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국어라고 쓴 건데요. 그럼 이제 얘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뭐 일본어 썼다고 야단 친 거 아니니까. 근데 이 야스다라는 그 형사부장이었다고 하는데 집요하죠.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했는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겁니다. 조선어를 국어라고 생각하게 한 조선어를 국어라고 가르친
그 사상이 의심스러운 선생이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선생 이름을 대라 해가지고 정태진 선생이 조선어학회에서 이제 사전 편찬원으로 일하고 계시다가 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뭐 취조를 이제 받으셨겠죠. 그런데 엄청나게 고문을 많이 당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고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고문을 할까요? 데려다가 바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요. 네, 맞습니다. 바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해라,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렇다 할. 뭐 일기장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문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정태진 선생이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국어연구 뭐 학술단체를 가장한 사실은 그 비밀 독립운동단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백서를 썼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회 회원들이 이제 다 소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공로 선생이라든가 뭐 최연배 선생, 이희승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함흥으로 붙잡혀 가시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온갖 고초를 다 겪는 거죠. 뭐 다 고문당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윤재 선생이 43년에 돌아가셨고 한증 선생이 4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분이 이제 예심에 회부가 된 거죠. 보시면은 법정에선 그러니까 예심 끝나고 이제 1심 넘어간 거예요. 근데 법정에선 학회 회원들은 국채 변역을 기도하지도 않았고 역모를 꾸미지도 않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조선어 연구 사전 편찬 등에 전념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치안유지법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대목에서 이제 조금 좀 의아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한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이런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들은 이제 어쨌든 탄압하려고 하는 거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이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고 뭐 실질적으로 뭐 조선학회 학자들이 뭐 대놓고 독립투정을 한 것도 아니고 총칼 들고 싸우신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본분 학자들이시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이 한글 연구를 하고 어문을 정리하고 이걸 보존하고 이걸 보급하고 이러면서 미래에 우리가 꼭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마음을 그냥 쉽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법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예심 판사가 이름이 뭘까요? 낙가노인가? 낙가노군요. 예. 예심 판사가 낙가노인데 이 조선어학회 활동의 어떤 그 본질이랄까 본의 이걸 정확하게 이 판결문에 적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족운동의 한 가지 형태로서의 소위 어문운동은 민족 고유의 어문의 정리, 통일, 보급을 도모하는 하나의 민족운동인 동시에 가장 심모 원료를 포함한 민족 독립운동의 점진 형태다. 사실은 조선학회 그 학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걸 대신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낙가노가. 상당히 예리한 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대개 이제 언어를 생각할 때 이제 언어를 이제 수단, 도구로 생각하는 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순히 수단, 도구에 그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와 어떤 사상이 하나다. 사실 주식경 선생도 이제 말이 올라야 나라가 오른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의 그 조선어, 그러니까 우리의 국어 자체가 바로 우리 민족 그 자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바로 이제 이 민족 독립운동의 점진적인 형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모 원료란 말이 있는데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그죠? 저도 사실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아주 깊은 꾀.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일제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 전까지, 그러니까 조선학회 사건 나기 전까지 상당히 엘리트들이시거든요.
이근호 선생은 뭐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고, 최은배 선생 뭐 일본 유학 갔다 오신 분이고, 교토대학 나오신 분이고,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힘들게 활동들을 하신 거죠. 결국 이제 원심에서 이제 형을 받으셨죠. 이근로 징역 6년, 최은배 징역 4년, 이희승 징역 3년 6개월, 정인승 징역 2년, 정태진 징역 2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 이제 집행유예 되신 분들 계시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전 만드는 과정에서 맞춤법 통일안 만드셨고 표준어 사정했죠.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요.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도 40년에 만들었죠. 이게 사진이 작네요. 네, 한글 맞춤법 통일안 33년에 이제 제정 발표를 한 건데 동아일보사에서 아마 인쇄해가지고 이제 보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희승 선생이 쓴 글이에요. 한글지에다가 왜 이 표준말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지 여기 보시면은 글자가 좀 작죠.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했는지, 했어야만 했는지 뭐 그런 뭐 사연들을 이제 적고 계시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요. 중부조선 이북에서 벼라하는 말을 남도 지방에서는 나락이라 하며 거의 전 조선에서 팥이라 부르는 말을 전남과 경남의 일부 지방에서는 포치라 부른다. 여우란 말을 지방에 따라서 여시, 여수, 여스, 여호, 역갱이, 예끼 등으로 말하며 무란 말을 무유, 무수, 무시, 무기, 무구 등으로 부른다. 어머니란 말을 어메, 어미, 애미, 어마이, 오메 등으로 발음한다. 굉장히 복잡한 거죠. 사전 만들 때 저 말을 다 올려야 되느냐, 어떤 거 하나만 뽑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서울이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수도였고 또 사람도 많이 살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정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변절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 친일파로 변신한 사람들. 이광수나 이제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이죠. 이광수는 이제 가야마 미스로인가요? 이름이? 뭐 그렇게 자기가 나서서 그냥 바로 창실했죠. 1940년인가. 창실형 나오자마자. 그리고 나중에 반민특위 잡혀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은 자기는 조선은 영원히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이 사는 것은 그냥 일제에 동화돼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튼 친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친일을 했다는 표현을 직접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런데 조선어학회에 계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민족어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했고, 근데 이게 제가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45년에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해방이 되면 이제 일제는 물러갔어요. 그럼 이제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말도 이제 되찾은 거고, 그 이제 새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교육도 이제 새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제 때는 일제 교육을 했잖아요. 학교에서 전부 일본말 썼고 조선말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해방이 됐는데 우리 한글 잘 모르고 조선어 잘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조선어학회가 어쨌든 해방 이후에 학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과서를 편찬을 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데, 만일 이 통일 맞춤법도 없고 표준말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도 안 돼 있으면은 그날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 아무도 일제강점기 때 그걸 안 했다면, 해방되고 해방됐어 이제 어떻게 하지? 우왕장 해야죠. 이제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하는데 11년이 걸린 건데 그때부터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교육이 정상화되고 그러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진통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그 암흑의 시기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한글의 시대를 이제 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 교육 활동하고 우리말 도로찾기 하고 그리고 큰 사전 편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학회는 9월 2일 이극로 최연배. 근데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아마 그 함흥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그 다음 날인가 17일인가 아무튼 그 탈옥이 아니고 추록이죠. 석방이 되신 건데 그리고 바로 이제 기차를 또 바로 못 타요.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아무튼 18일 날 밤엔가 뭐 아무튼 들어오신 걸로 돼 있어요. 경성에 서울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바로들 다들 만나가지고 이 조선학회 재건사업을 해요. 근데 3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는데 어떤 사람은 여행 며칠 갔다 와가지고 알아눕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3년씩이나 옥고를 치르면서 고문을 당하고 말이죠. 두 분 돌아가시고. 근데 최소한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한 며칠을 쉬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학회 재건 사업을 합니다.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그런 그 힘이 나오셨을까? 학회를 재건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9월 2일에 이제 교재편찬위원회를 조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우리말 입문, 뭐 초등학교용 뭐 이런 책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어교본 편찬위원들입니다. 당시 여기에 이제 교과서 편찬하는데 참여하셨던 분들인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 조선학회 소속이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학회분들만 갖고는 이제 좀 손이 모자랐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로 도움을 청하신 거겠죠.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이제 교과서를 만드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그 주도적인 역할 또 핵심적인 역할은 조선학회 회원들께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를 만들죠. 제일 먼저 나온 교과서가 이제 이 한글 첫걸음입니다. 1945년 11월 6일에 나왔고 초등국어 교본 나왔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초등 공민도 있어요. 이제 도덕 교과서 같은 거죠. 예. 조선학회에서 이제 국어 교과서만 만든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로 그 해방된 그 조선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한글 첫걸음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가로쓰기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 교과서는 전부 가로쓰기가 아니었어요. 전부 이제 세로쓰기입니다. 요즘도 일본 사람들은 세로로 많이 쓰고 또 가로로도 쓰긴 씁니다만은 일본 책들 보면 대부분 세로 씁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때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아니라 바꾼 겁니다. 이걸 조선학회 분들이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1932년 5월에 발행된 기간지 한글. 이게 이제 가로쓰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만들면서 이분들이 이제 가로쓰기를 이제 주장을 하신 거죠. 우리 한글은 가로 쓰는 게 좋다. 이게 보시면은 옛날 책들인데요. 무녀도도 있고, 뭐 꽃피는 한반도인가요? 예. 갯마을도 있고, 뭐 3대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로 쓴 것도 있죠. 이 중에 하나가 이제 한글 이렇게 이제 가로쓰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일제 때 이미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옆에 청록집도 가로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가끔 그렇게 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청록집도 가로로 되어 있고 여기에 또 뭐 하나 있었어요. 꽃피는 한반도. 요것들은 이제 해방 후에 나온 책들이에요. 이제 가로쓰기가 뭐 조금씩 이렇게 이제 번져나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해방 전후 교과서를 잠깐 사진으로 좀 보겠습니다. 뭐 일제강점기 때 교과서는 다 이제 청독부 대부분 청독부에서 만든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국어
이제 이거 일본어죠. 예, 국어. 조선어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때는 이제 그 학교에 가면요, 그 일본말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수 용어가 일본어였습니다. 조선어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통역을 두기도 하고 뭐 그랬다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잘 안 보여요.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이죠. 그러니까 조선어 독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글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로로 되어 있죠. 어머니 학교에 단겨오리다. 오냐 어서 갔다 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어 시간에만 저거 잠깐 배우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이제 다 일본어로 공부하는 거죠. 이제 보통학교 이게 국어죠. 국어 독본입니다. 조선 총독부죠. 이게 이제 국어가 이거죠. 일본어. 이게 8관대 잘 안 보이시죠, 글자?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보여요. 포도의 덩굴. 포도의 덩굴은 눈이 있는 학인가? 내 창에 아침에도 밤에도 와서 가지를 뻗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 일본어를 배우면서 이제 저거를 국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선의 아이들이 일본의 이제 식민으로 이렇게 커나가는 겁니다. 이 국어책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초등 농업소죠. 이것도 보면은 다 일본말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뭐 확인 안 해도 됩니다만은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일본말로 이름이 써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의 한글 첫걸음입니다. 잠깐 보죠. 조선어학회에서 지었어요. 한글 첫걸음. 그리고 이제 군정청에서 사실은 많이 발행을 했는데요. 이 한글문화보급회 경남 지부에서도 이게 사실은 조선어학회 사실은 그 직속 기관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책을 만든 거죠. 이제 이 책이 별로 안 두꺼워요. 38쪽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38쪽을 다 찍어올까 했어요. 처음부터 쭉 읽어보려고요. 예, 그랬는데 또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한 장만 갖고 왔는데 여기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16 이응이에요. 이응자를 어떻게 쓰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죠. 니은하고 오하고 이응이 만나면 농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농, 니은, 오, 이응이 만나서 농이 된다.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그죠? 예,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나 그러죠? 옛날에 이걸 몰랐다니까요. 이거 모르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무, 기둥, 팽이, 성냥, 금강산, 종을 치니 생도들이 모여든다. 이제 문장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나오신다. 여기 이제 이응 들어가 있죠. 강당에 들어가면 조용히 해야 한다. 할 말은 당당히 하여라. 이것도 사실은 두서는 없어요. 금강산은 세계에 이름난 산이다. 저랑 비슷해요, 지금 상태가. 압록강은 우리나라의 제일 긴 강이다. 네, 보세요, 여기 이 결정판. 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갑자기 안녕히, 물론 제 아버지가 이제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러니까 고단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안녕히 주무시라고.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글 첫걸음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선어로, 우리 한글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게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조선어학회,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이게 편찬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조선어학회 한글문화보급회 뭐 경남지구에서 발행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조선 사람의 다짐이라고 되어 있죠. 첫째, 우리는 지극히 참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자. 둘째, 우리는 애써 이룬 오로지 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자. 셋째, 우리는 다 같이 잘 되는 크게 덕을 공변된 가진 사람이 되자. 내용이 진짜 좋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저는요 정말 아름답다.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이 이상의 또 문구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왜 그랬냐?
아시겠지만, 황국신민서사라는 거예요. 일제 때, 일제 말에 이제, 날마다 이걸 암송을 해야 됐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애국 어른이고, 이걸 암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황국시민이 돼야 되니까. 천황의 신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쪽은 애들 거고요. 이쪽은 이제 어른용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학교 가면 이거 하는 거예요. 아마 초회 시간에 암송했겠죠. 그죠? 한국시민서사 암송합시다. 지금처럼 한국말로 안 하죠. 일본말로 했겠죠. 한국신민의 서사.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해서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애들한테 이걸 이제 사상교육이죠, 사실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또 갑자기 우리도 뭐 비슷한 거 있었는데, 그죠? 뭐죠? 국민교육헌장도 있었고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싶네요. 그 이유는 또 하나 있었어요. 뭐죠? 국기에 대한 맹세인가? 그건 좀 짧잖아요. 그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그냥 몸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개인은 사실은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유사시가 되면.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을 했냐면 이제 전쟁터에 데려가야 되거든요. 태평양 전쟁도 일으켰잖아요. 군인이 이제 전쟁터에서 수없이 죽어나가니까 이거 보충을 해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무슨 자료를 봤는데 그때 일본 군대가 그 시기죠.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그 이후인데 전쟁 끝났을 때 상황이네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병력들을 파악한 자료가 있었는데 일본 군대가 한 800만이 되더군요. 800만이. 엄청난 숫자가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살아남은 게 800만이니까 죽은 사람들까지 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한국신민서사하고 비교해서 볼 때 이 조선 사람의 다짐은 정말 순수하고 순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책을 만든 분들의 뜻이 여기 담긴 거겠죠, 그죠? 물론 이제 아직 국가가 안 섰기 때문에 정부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도 모르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편찬한 거 뭐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한글 강습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 국어를 모르니까 조선어 우리말을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제 한글 강습회를 조선어학회에서 많이 열고 또 뭐 지역에서 자발적으로도 많이 했다 그래요. 뭐 강사를 초빙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선어학회에서 한 한글 강습회는 대략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를 양성해야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제강점기 때 그 교직에 있던 분들 계시잖아요. 이 교사들을 또 재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교사지만은 일본말로 교육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조선어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해서 우리 교육을 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습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강습회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 다음 사진이 이제 재밌는 사진인데요. 저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가 재밌다고 할까? 그런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김민수 선생님이라고 국어학계에 석학이 계시거든요. 지금 80 넘으셨는데 아무튼 연로하셨죠. 제가 올 초에 잠깐 뵐 수가 있었는데 김민수 선생님이 이때 19살이었다 그래요. 19살인데 그 한글 강습회 강사로 여기 보시면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게 이제 1945년 5월 28일 아니구나. 저건 태어난 날이네. 저건 태어난 날이고 1945년 12월 10일에
이게 수료한 거예요. 맞췄어요. 마친 거죠. 수료가 아니고. 마침 증서를 준 건데, 이게 이제 장소는 백양사예요. 절에서 이제 강습회를 했고, 그러니까 절에서도 이제, 우리도 이제 한글 배워야 돼, 조선어 배워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어학회 찾아와가지고 그 강사 파견을 요청했다 그래요. 그래서 파견된 게 김민수 선생입니다, 이때. 김민수라고 돼 있죠. 예. 보이세요? 김민수? 김민수 선생님 굉장히 관심 많으시네요. 김민수, 이게. 그리고, 네. 근데 이 김민수 선생님이요. 그 얘기를 한 걸 제가 책에서 봤는데 뭐냐면, 어린 나이잖아요. 아직 20이 안 됐으니까. 근데 해방이 되고 조선어학회에서 무슨 강연을 하는데, 이국노 선생님이 뭔가 강연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나 국어 연구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 강연을 통해서. 이국노 선생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감복해서. 요것도 재밌어요. 여기는 이제 한글문화보급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백양사 분회. 아예 분회가 소치가 돼 있었네, 백양사에는. 임시가 아니었나 보네요, 이거는. 요건 뭐 같았어요? 더 키워요? 야, 이상하게 요 사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별거 아닌데. 요거. 그거 뭐 같으세요? 도장. 도장인데. 김민수인데 왜 저렇게 썼을까요? 가로쓰기. 예, 뭐 가로쓰기라고도 하고 뭐 가로 풀어쓰기라고도 하고 뭐 풀어쓰기라고도 하고 뭐 그것도 막 복잡해요. 예. 근데 아무튼 도장을 팔 때 이 가로쓰기 도장을 파셨다는 거. 왜 그러셨는지는 못 여쭤봤어요. 근데 아마 이제 조선어학회에서 이제 한글 강습에 수료를 했고 그 이후에 자기가 당신이 이제 한글 강사로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셨겠죠. 최연배 선생의 영향도 받으셨겠죠. 최연배 선생이 이 가로글씨 계속 이제 해야 된다 이 주장을 많이 하셨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만주나 저쪽 중국 이런 데서 활동하시던 우리 독립투사들, 또 우리 조선 사람들 가서 살던 동네 이런데 보면요. 가로시기 글씨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사진 같은 거 보시면.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안 찾아보실 것 같아?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강습회 얘기했죠, 지금. 그래서 아무튼 강습회 때, 한글도 가르치고, 맞춤법도 가르치고, 결국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지식도 주고, 기술도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방도를 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말 도로 찾기는 이제, 해방이 됐어요. 조선어는 이제 사실은 빼앗겼던 조선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찾았죠.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조선의 해방, 이건 이제 조선어의 해방,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땠냐면은 거리 곳곳에서 일본어가 들려요. 왜냐? 이게 하루아침에 떨어지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일본말 했는데 해방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떨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면은 김상, 이상 어디가 이런 식으로 만났다 헤어질 때는 우리는 이제 오늘 반가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 하거나 딴 데 세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데 사케 시레이시마스 뭐 이렇게 그렇게 일본말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화국에 전화를 하면은요, 모시모시 그런데요. 모시모시. 그리고 남방에, 몇 번입니까가 아니고, 남방에, 이런 식으로 여전히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데, 1945년 10월 17일이죠. 경성부 주류조합 결성식에서 경찰부의 문영식 경제과장. 근데 이 사람은, 보세요, 여기. 일본말로 훈시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듣고 있던 기자 한 사람이 국어를 사용하라고 충고했으나 오히려 문은 나는 종래 20년간 일본 경시청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말이 서툴다. 아무 말로 말하나 의사소통만 하면 그만 아니냐.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실은 일본 경찰로 공부한 거예요. 근데 해방 직후에는 저 사람들이 숨었다 그러거든요. 불안하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내가 일제 때 일제 주구, 일제 앞차기, 심부름꾼 비슷하게 아무튼 했는데.
근데 미군 들어오면서 사실은 관료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공무원들이겠죠. 또 이 경찰들 다 복귀시켰거든요. 다 복귀시켰습니다. 그게 또 문제가 컸죠, 사실은. 왜냐하면, 아니, 해방이 됐는데, 여전히 일제 때 이 독립투사 때려잡던 저놈이 또 우리를 잡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참 이런 말씀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영식 경제과장, 신문에 난 기사거든요. 요 다음날 잘렸다고 합니다. 요 다음날. 1943년 조선인 가운데 일본어 구사자가 22.15%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영식 이 사람은 이 15%에서도 1%에 속하는 거죠. 20년 동안 일경에 있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높은 거 같으세요? 낮은 거 같으세요? 높아요? 19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5년 동안 일본 말을 막 강요했잖아요. 일제 말에는 이제 조선말 못 쓰게 하고 학교에서도. 가정하고 직장에서도 이제 일어상용 이런 정책을 펴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또 뭐 어떤 분은 의외로 높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저거밖에 안 되냐. 그런 얘기도 하세요. 예. 남이 깜짝깜짝 놀라는데 자기도 놀랄 수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도로찾기. 체육교사. 예. 그래서 체육교사 단체에서 뭘 먼저 했냐면, 그러니까 일제 때는 차려가 저거였대요. 키워치게. 야스메. 이렇게 쉬고 이거였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려, 키워치게. 근데 이 차려, 이 쉬어 이거는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만주에 나가서 그쪽에서 또 이미 사용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차례 열중서 뿐이겠습니까? 우양우 좌양자 뭐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다 바꿔야죠 우리말로. 근데 이제 바꾸기는 바꾸는데 우리끼리 바꾸니까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어학회에 가서 이제 이 전문가들한테 검수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어학회가 이제 그런 도움을 많이 줬고, 근데 그냥 이렇게 옆에서 도움만 준 게 아니라 이제 조선어학회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시면은 1946년 6월에 문교부 편수국에서 국어정화의 4가지 방침을 정했다. 국어정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뭐 회의를 여러 차례 했죠. 그러다가 48년 1월 12일에 우리말 도로찾기 원안 검토하고 통과 발표 시행하게 됐고, 48년 2월 3일 862표제요. 이거 나왔고, 우리말 도로찾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81표제어를 더 더해가지고 943표제어로 된 우리말 도로찾기를 이제 최종적으로 조선교학도서가 이제 무상 헌납하는 형태로 60만 부를 인쇄해서 이제 배포를 한 거죠. 근데 이걸 그럼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일본 말이잖아요. 아이마이. 우리 요즘도 애매하다라는 말 쓰죠? 애매한데? 그죠? 그거 이제 국어학자들이 일본 말이라고 지적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애매가 자꾸 나와요. 그죠? 이상하게 자꾸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모호하다 이렇게 바꾸자고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맨 끝에 보면은 뭐 여기 많은데요. 이건 쓰리죠. 요즘에 쓰리 아세요? 무슨 말인지? 쓰리 아세요? 제가 일부러 여쭤본 게 제일 젊어 보이시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쓰리.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쓰리 맞은 적도 있고, 쓰리꾼들 많았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말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매치기라는 건데, 일본 말로 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바꾸자. 워낙 이런 어휘가 많으니까, 뭐 김상 이상뿐만이 아니고, 뭐 시치레이시마스뿐만이 아니고, 워낙 많이 쓰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 실린 거냐면 한글지에 실린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문교부에서 한 일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한글지에 실린 거예요. 1호 국어 맞댐표 한글 98호에서 100호. 여기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연구자들께서 뭐 이 시기에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대개 이제 문교부에서 그냥 우리말 도로찾기를 했다. 또 이 교육학 쪽 연구하시는 분들도 대개 이제 그런 식으로들 많이 이제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자료 보다 보니까 이 조선어학회에서 한 거다. 저는 확신을 가졌죠. 왜냐? 이거 장지영 선생이 한 거거든요. 이게 장지영 선생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장지영 선생이 문교부 편수국에 있었어요. 편수관으로. 최연배 선생하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군정청 이 항모국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문교부 안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평행선을 달리듯이 학회 이제 그 장지영 선생의 작업이 한글에 이렇게 막 나오고 그 문교부에서는 문교부대로 이제 그 정화위원회에서 작업을 막 하고. 근데 대개 이제 거기 누가 주도했겠습니까? 그럼. 이건 뭐 뻔한 거예요. 예. 장지영 선생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앞에 표가 있구나. 요거요. 잘 안 보이시나요? 1번 순화가 된 경우, 2번 순화가 되지 않고 순화 대상어와 대체어가 둘 다 쓰이는 경우, 3번 순화가 됐지만 일본어 한자어에서 한자가 살아남아 대체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 한자만 쓰이는 경우, 순화 대상어와 대체어가 둘 다 쓰이지 않는 경우, 순화에 실패한 경우. 근데 놀라운 건 순화에 실패한 경우는 딱 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렸겠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딱 한 건이에요. 딱 한 건이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거 뭘까? 뭐가 순화가 안 됐을까? 808어휘가 순화가 됐다. 이건 뭐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죠? 너무 많어. 들어도 뭐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그죠? 근데 이거 제가 사실은 이거 제가 그냥 그 우리말 도로찾기 책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원본이 아니죠. 나중에 자료를 보고 몇 날 며칠 그걸 이거 제가 이렇게 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바뀌었구나 안 바뀌었구나 뭐 이걸 했어요 혼자. 몇 날 며칠 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일은 순화가 된 경우다. 순화 대상어 아이카와라즈예요. 변함없이 이런 말입니다. 대체어로 제시된 한결같이 여전히. 지금 한결같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이거 됐다는 거예요. 순화가. 여전이란 말도 쓰잖아요. 그죠? 변함없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 제시된 대체어로 순화되지 않고 다른 말로 바뀐 사례가 다수 있다. 예를 들면 하리아이. 이거는 이제 보람, 할맛 이렇게 바꿉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서로 버팀 이렇게 바꿉시다 했는데 그렇게 안 바뀌고 대립, 경쟁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대립, 경쟁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뭐 스리가라스 이거는 뽀얀 유리. 이거 뭐야? 뽀얀 유리. 이거 케부르카는 소리개차 이렇게 소리개차로 바꾸자 그랬어요. 케부르카를. 그랬는데 대체어로 제시가 됐지만 각각 간유리와 케이블카로 바뀌었다. 케부르카 일본식 영어에서 좀 본토에 가까운 영어 쪽으로 케이블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는 순화가 되지 않고 순화 대상어와 대체어가 둘 다 쓰이는 경우 아싸리 대표적이죠. 그죠? 산뜻이 깨끗이 지금 쓰고 있죠. 그죠? 근데 아싸리도 쓰잖아요. 아싸리 안 쓰죠? 방송국에서. 방송국에 안 쓰죠. 예. 뭐 그런 거예요. 뭐 스시, 초밥 같이 쓰잖아요. 지금도.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3. 우리말로 순화가 됐지만 일본어 한자어에서 한자가 살아남았어요. 대체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가이슈추 이게 외출인데요. 외출이죠. 대체어는 나들이였습니다. 나들이. 그러니까 나들이를 씁시다 이렇게 된 건데 결과는 이제 이 외출과 나들이 뭐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어쨌든 외출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한자어에서 일본어에서 그 일본어의 한자 낱말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4는 대체어는 쓰이지 않고 일본 한자어에서 한자가 살아남은 경우. K9 이게 경례거든요. 경례. 이거는 이제 터안, 태안 이렇게 하자고 그런 거예요. 터안이다. 그죠? 경례니까. 근데 이거 안 쓰고 경례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예.
오는 수나 대상어와 대체어가 둘 다 쓰이지 않는 거. 둘 다 안 써요. 이게 뭐냐면 이제 코반쇼 이거 저 파출소일까요? 네. 코반쇼, 그러니까 순경막, 순경처 이렇게 쓰자 그런 거예요. 코반쇼라고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 찾았으니까 순경막으로 합시다. 순경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둘 다 안 쓰이는 거죠.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지금. 자, 요거 6번 얘입니다. 얘. 순화에 실패한 경우. 구츠, 양화가 대체어로 제시되었지만 일본어 발음에서 전성되어 구두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거를 그래서 유일하게 그냥 하나 실패한 사례로 넣은 거예요. 근데 사실 양화란 말도 쓰긴 썼어요. 양화점. 근데 그거 참 신기해요. 저도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저거 넣어도 될까? 왜냐면 양화란 말, 양화점도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 양화점이란 간판이 요즘에 거의 안 보이고, 예를 들면은 옷 사러 갈 때는 의상실에 뭐 옷 사러 간다? 뭐 이렇게도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양장점? 옷집에. 아무튼 뭐 하잖아요. 뭐 아무튼 볼펜 사러 갈 때는 문구점에 사러 간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 어디 가니? 그럼 구두 사러 가. 양화점에 구두 사러 가. 이렇게는 얘기 안 해.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이걸 유일하게 그냥 구치에서 넘어온 걸로 봐서 그냥 유일한 실패 사례를 넣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시간 많이 걸렸을 거예요, 분명히. 많이 걸렸지만, 이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화가 됐다는 거죠. 이런 걸 안 했으면은 잘 안 되고 시간도 더 걸렸겠죠. 근데 이거 사실은요, 이 우리말 도로찾기 장지영 선생, 뭐 최현배 선생님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우리 민족어 찾고 순우리말 써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했지만은,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있었죠? 그 순우리말. 태안, 터안 뭐 이런 거. 또 그거 있었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넘보라쌀이 뭔지 아세요? 넘보라쌀. 뭔지 모르세요? 넘보라쌀? 그러니까 어떤 말을 넘보라쌀로 바꾸자 그랬어요. 근데 넘보라쌀 웃긴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바꿀 수가 있느냐. 안 된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자외선입니다. 보라를 너무 잘. 예? 보라를 너무 새싹이라는 뜻이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뜻이겠다. 근데 갑자기인데? 근데 봐요. 지름 반지름은 어때요? 지름 반지름은 사실은 원래는 직경 반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지름 반지름 했는데 지금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넘보라쌀도 못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승 선생은 조선학회 회원이었죠. 회원이었는데도 이 우리말 도로찾기에서 그러니까 순우리말을 쓰는 거. 그러니까 뭐 라디오 소리틀, 뭐 텔레비전 뭐예요? 그림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가 이 학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한 거죠. 예. 언어는 이 학자는 언어를 연구하는 거지 그런 그 언어를 만들고 그런 거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승용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유명한 게 있죠. 백꽃 계집 큰 배움터. 이게 뭐죠? 이화여자대학교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이화여자대학교도 그러면 백꽃 계집 큰 배움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현배 선생이나 장지영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최현배 선생이 그랬어요. 우리는 백꽃 계집 큰 배움터를 만들지 않았다. 한 번도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그거 만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역공작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현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당신들이 그 한자 낱말로 돼 있는 거, 써왔던 거 이런 거는 뭐 써야 된다, 쓰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 이제 서양의 에어플레인이죠, 플레인. 이거를 비행기라고 하는데 한자를 써서 중국에서는 비기라고 하고 이게 같은 거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말틀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는 왜 그걸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대목이 진짜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런 우리말 순환운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뭐죠? 클라우딩 서비스? 그걸 이제 구름으로 산돌에서 하고 계시죠? 다른 데서는 안 해요, 절대. 아마 거기서만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클라우딩 서비스는 뭐 그런 건데, 구름 서비스 그러면 뭐,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영어 클라우드에서는 전혀 안 따지고, 한국어 구름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말 이거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외래어나 외국어 이런 걸 우리말로 순화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생각을 만일 최원배 선생님처럼 그렇게 긍정적, 적극적으로 하면 날틀, 지금 우리가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비행기 예약했니? 비행기 표 끊었니?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날틀 예약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날틀 표 끊었니? 심했니? 야, 너 날틀 타보니까 어떻대? 그죠? 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틀 타면 몇 분 걸리냐? 아무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 순화운동 이거는 어렵지만, 사실은, 어렵다고 해서 이거 뭐 포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지금은 이제 영어 단어 들어오는 게 문제죠. 최근에 또 하나 문제되는 거 있죠. 메르스 때문에 요우커가 사라지고 있다. 요우커가 뭐 없다, 명동에. 사라지고 있다가 이제 이미 뭐 발길이 끊겼다. 그죠? 그 요우커는 뭐냐 이거예요, 요우커. 네? 요우커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자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유개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발음을 요우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유커 이렇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리커 뭐 이렇게도 해요, 발음을.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예전에 그냥 중국인 관광객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중국 관광객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 쓰면 되는데, 이것도 또 좀 뭐 신기한 거, 이게 새로운 거, 이런 거를 또 이게 호기심을 갖고 막 동경을 하고 또 이런 게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돈 좀 쓴다니까. 예?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잘 보여야 되는지 모르지만, 유커 이런 말 써주는 것도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이징, 뭐 북경 이거 같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 북경을 오래 써왔으니까, 뭐 한동안은 써도 된다. 근데 이제 원지음 쪽으로 가기로 했죠, 이미.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베이징 이런 쪽으로 간다. 뭐 상해, 뭐 샹하이 쪽으로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모택동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마오쩌둥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인명, 지명이고, 이거는 그냥 일반 명사거든요. 유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들여올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글 전용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글 전용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에 또 뭐 교과서에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 뭐 한자를 넣지 않은 동 뭐 아주 머리가 좀 아픕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한글 전용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거 한글 전용 해가지고 지금 몇 년 지났죠? 70년 지났나요? 전 세계에서 이 정치의 민주화, 이 산업의 민주화, 이런 유일한 나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뭘 갖고 이렇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러죠. 한강의 기적이다. 저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한글의 기적이다. 한글의 기적이에요. 한글 명칭의 탄생부터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1910년에 이제 나라 이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어, 국문 이런 말 못 써요. 국문 못 써요. 글자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한글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야, 그럼 저것도 일본 사람들이 준 건가, 우리한테?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선물한 거예요? 네. 뭐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잖아요. 한글도 일본 사람들이 준 거네. 그러면 선물했구나 우리한테. 그거 아니고요. 자, 한글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는가? 이게 이제 설이 좀 분분해요. 뭐냐면 주시경 선생님이 지었다는 분이 계시고, 최남선 선생님이 지었다. 갑자기 좀 불편하네요. 아무튼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영근 선생께서는 처음에 이제 그 제국신문을 만든 그 옥파 이종일이라는 선생이 계신데, 이종일 선생 비망록에 제국신문을 만들 때 그럼 글은 한글로 합시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글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알려지질 않았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주시경 선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 한글 명칭
문항이 이제 보급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이몽빈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이 고용근 선생하고 이제 갑론을박하셨어요. 이걸로. 옥파 그 비망록은 그 나중 사람들이 그 비망록을 쓸 때, 이미 그때는 한글이란 말이, 보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설명이 좀 부족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 예를 들면 그 춘향이 집에 거기 베란다가 있었다. 이를테면 그거, 왜냐면 우리가 베란다를 아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베란다라는 말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옥파 이성희 선생이 그 한글을 했다. 이거는 사실, 타당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이몽민 선생은 이제 최남선이 장명을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최남선이. 그러니까 이제 최남선은 나이가 1890년생인가 그래요. 젊어요. 그 1910년인가 11년에 조선 광문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신문관 만들고 우리 고전 막 펴내기 시작하고. 근데 그때 이제 주시경 선생과 같이 일했거든요. 주시경 선생도 거기 가서 일을 했었죠. 왜냐하면 사전 만드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얘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나이 차이가 한 14년 되잖아요, 그죠? 주시경 선생이 이제 14년이 위이시고, 최남선은 이제 20살밖에 안 됐고, 21살. 같이 만나서 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몽빈 선생 주장이 맞다면은 이제 어느 날 최남선 선생이 그런 거겠죠. 아, 그러면요, 우리 이제 국문이란 말 못 쓰니까 한글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 이제 주시경 선생이, 그거 좋네. 뭐 이렇게 되셨겠죠. 뭐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뭐 현장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현장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누가 장명하고, 물론 이거를 밝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속이 시원하겠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저는 이제 우리 글자 이름, 훈민정음, 뭐 언문, 암클 뭐 이렇게 해둔 거를 이제 한글로 쓰고 있잖아요, 그냥. 이게 그러면 어떻게 정착이 됐느냐? 아까 이름 나왔었지만은 그 배달 말글 모듬에서 한글 모르고 하잖아요. 네, 뭐 그 앞에 이제 한글 모듬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배달 말글을 한글로 바꾼 거예요, 거기서. 이건 배달 말글이니까 우리 민족의 말글이니까 이거 한글로 바꾸자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또 한글로 왜 바꿨느냐 그러면은 그 한자라는 게 뭐 한나라,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 한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따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최원배 선생이 이제 그 한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그 말 이름 뜻을. 한글은 이제 크다는 한이고 유일하다는 한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을 설명을 하신 게 있는데 날아갔네요. 정확하게 그 최원배 선생께서 써놓으신 걸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날아갔어요. 자, 그래서 한글 명칭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한글 모듬, 한글 모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어학회에서 그 각야날 이걸 제정을 해서 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1926년인가 그래요. 그랬는데 1928년인가 세 번째 각야날의 이름을 한글날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이 보도를 하는 거죠. 올해 한글날 행사 뭐 이런 식으로 쫙 보도를 하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강습회가 열려도 이제 한글 강습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이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글지도 있잖아요. 조선어학회에서 펴낸 학술지, 한글지. 매달 나가고 있었던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일제강점기에 이제 한글이라는 이름이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은 간혹 여전히 언문이라고도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뭐 한글이라고 얘기하죠. 뭐 언문이라든가 이런 명칭은 이제 우리 그 일상에서 안 쓰죠. 한글 전용대 이제 국한문 혼용. 사실은 이제 요 개화기 때 이제 구한 말이죠. 이 시대가 바뀌는 상황이죠. 이제 봉건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근대로 진입하는 이런 시기에 이때 이제 뭐 일본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유길준 선생 같은 분들은 이제 이 국문을 써야 된다. 그래서 서유견문을 사실은 본래는 그냥 한글로만 쓰려고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국한문으로 이제 쓰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길준 선생 같은 분은 이제 그 한글 전용론자입니다. 다시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승만, 이종일 선생은 아까 그 옥파 이종일이죠. 제국신문 한글로 쓰신 분, 창간하신 분. 이승만은 사실은, 이승만이요. 이승만은 그 독립협회 활동했잖아요. 이 주식영 선생하고 친구예요. 나이 비슷해요. 한 살 차이나. 근데 그 독립협회 활동하고 협성회 활동하고 젊었을 때요. 협성회 무슨 신문 발행하고 회보 발행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언론인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만민공동회라는 거 뭐 열렸죠. 뭐 그 좀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인데 그때 아무튼 이 이승만이 이제 만민공동회 일종의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타였던 것 같아요. 올라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 뭐 공화제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러다가 아무튼 옥에 갔죠. 그 만민공동회 사건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옥에 갔는데 사실은 또 이 박영효의 그 고종폐위 음모 사건하고 또 관련이 또 있다 그래요. 연루가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옥에 간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1904년인가 이제 석방이 돼서 나오죠. 근데 이분이 아무튼 그 언론인으로 활동할 때 국문을 써야 된다 우리는. 이제 한자 배우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어요. 한자 배우는데 10년씩 시간 들여가지고 그럼 10년 허송 세월하고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건 지식과 기술인데 이거 언제 습득하냐. 한글 이거 일주일이면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지식 습득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한글 운동가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십니다. 후대 이제 연구자 가운데. 근데 요 시기까지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반짝반짝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저는 이제 이승만을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이승만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 한글 운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보긴 봤는데요. 근데 이승만은 이 서양 선교사들하고 친했거든요. 신학문 배우면서 선교사들하고 친했고 선교사들은 이제 이승만을 제목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사역자가 될 제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을 전폭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1904년 말인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미국 가잖아요. 그때 뭐 고종의 무슨 뭐 전갈 뭐 이런 거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 가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뭐 했냐면은 주로 이제 교회 다니면서 강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대학인가 뭐 어디 입학했고 거기 금방 졸업해요. 근데 기간은 모르지만 아무튼 금방 졸업해요. 1904년에 갔는데 가가지고는 입학이 5년에 했나? 아무튼 뭐 근데 워싱턴 대학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하버드로 가는구나. 하버드로 가요. 석사. 그 다음에 프린스턴으로 가나? 박사를. 근데 그렇게 해서 가는데 1910년에 졸업을 하나? 아무튼 무지하게 빨리 끝나요. 뭐가 많이 끝났는데 이승만은 그 거래를 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석사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프린스턴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박사학위 받아야 되니까 석사학위를 날 줘라. 이런 거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 이제 저 상명대학교에 계시는 그 주진호 교수가 이거 자료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 백년전쟁이라는 있죠? 그 다큐멘터리? 그거 보시면 아주 얘기 상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거 한번 보세요.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이승만이 1910년 이후에, 그러니까 일제 병합된 이후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요. 한 1년을 못 살고 나가, 1년, 뭐 1년인지 1년 반인지 아무튼 뭐 그러다가 나가요. 다시. 여기 와서 잠깐 뭐 교회 쪽에서 활동하다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조선 사람인데 뭐 대한제국이었죠. 한동안. 뭐 그랬는데 어쨌든 미국이라는 그 신문명지 아주 그 첨단을 달리는 나라에 간 거잖아요. 그 얼마나 달랐겠어요, 이게.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연설하면은 그 되게 동포들이겠죠. 연설을 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그리고 또 이승만은 말을 잘했대요. 말을 진짜 잘했대요. 그래서 아마 뭐 조국의 비참한 현실 이런 거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 듣다가 울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그 인간적인 느낌이에요. 여기서 좀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 미국 가보니까 좋아.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판잣집에서 살다가 33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이승만은 그쪽에서 외교 독립운동, 뭐 외교 노선이죠. 줄곧 주장한 게. 그랬잖아요. 이쪽은 무장투쟁이잖아요. 중국 만주 이쪽은. 여기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고 산속에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침대도 하나 없었을 텐데. 풍찬 노숙으로 싸우는 거고. 여기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연설하고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 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국문론자였어요. 한글 전용.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글 전용론자들의 주장은 한자는 문명 개화에 맞지 않는 글자이므로 한글로서 국민을 계몽하고 문명의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문자가 민중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닌 민중이 문자의 주인인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한자 폐지 실행회 발기 준비회 해서 이제 이거 결성하고 그리고 이제 한자 폐지 합시다 이렇게 이제 군정청 이제 건의를 한다는 거죠. 했죠. 그래가지고는 결과적으로 1945년 12월 8일에 조선교육심의회 전체회의에서 한자 폐지안이 가결된 겁니다. 그래서 초등등 교육에서 원칙적으로 한글을 쓰고 한자는 안 쓰기로 함. 여기 단서가 좀 걸려 있죠. 이게 단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에서 한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조윤재, 현상윤 이런 분들은 이제 한자 폐지 반대했죠. 한자 전폐로 문화의 표현력이 저하될 거다. 한자로 된 문화유산을 기초로 하지 않고 신문화 건설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자 없이는 우리가 신문화 건설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했잖아요, 지금. 하지 않았어요? 한자 전폐하면 문화에 혼란이 온다. 조선의 문화는 한자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국수주의 운동을 경계해야 한다. 국수주의. 이게 과연 이제 뭐 지나친 국수주의, 우리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국수주의냐? 한글을 쓰자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분들 그래도 한자가 우리 글자라는 생각 안 하셨나요? 이분들이요. 한글 전용 국수주의라고 한자도 우리 글자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삼국시대까지 가야 되겠죠. 멀리 가면 고조선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써왔기 때문에 이건 이미 우리 글자다. 이걸 왜 다른 나라 글자라 중국 글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논쟁이 있잖아요. 한글 전용하자. 안 된다. 한자 폐지할 수 없다. 이런 분들 논쟁이 있을 때 이제 이 한글학회 계신 분들, 조선학회 계신 분들 이렇게 한글지를 통해서 막 글을 쓰고 뭐 신문에도 글을 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한글 전용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자꾸 알리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열심히 하신 거죠. 정태진 선생 한자 안 쓰기 문제를 조그만 소책자로 펴내죠. 자기 이제 견해를 밝히는 거예요. 최연배 선생도 글자 혁명 이걸 딱 써내면서 이제 한자 폐지 문제하고 가로쓰기 문제 이 두 가지를 담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한글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분들 생각이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그 이제 민중들도 찬성했다. 해방 후 문맹률이 78%. 근데 이제 이 문맹에서 벗어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쉬운 글자 한글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조윤재 선생이 이제 이렇게 좀 반대를 좀 했어요. 이런 책을 내면서 여기다가 이제 한 장을 한자 문제, 폐지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쓰면서 반대를 막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때는 조선어학회가 사실은 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예. 이제 글자혁명하고 최연배 선생이 쓰신 책이죠. 근데 이것도 이 안에 이제 가로쓰기 글자혁명이잖아요. 요거 이거 읽기 어렵죠? 이거 좀 읽기가 어려워. 저도 이게 뭔가 했어요. 누가 낙서했나 했어요, 처음에. 누가 왜 낙서했지? 근데 이게 글자라고 쓰신 거예요. 글자에
혁명. 이게 이제 가로쓰기를 쓰신 거죠. 요거 치읓자 같잖아요, 요거. 그죠?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최현배 선생이 이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가로쓰기를 하는데 이걸 실제 실용하고 보급시키려면 좀 영어처럼 이렇게 좀 필기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최현배 선생은. 가독서에 못 떨어진다. 감옥소에서 그 완성했다 그래요. 네, 그 얘기들 하세요. 감옥소에 들어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방 정국에서 조선어학회가 이제 막 그 한글 전용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중들이 이제 거기 호응을 하고 실제 이제 학교 교과서에서 이제 한글로 이제 공부를 하고 한자가 없어지고. 근데 이제 국회에서 이 권태희 의원인데요. 경북 김천서 당선이 됐어요. 무소속 권태희. 헌법을 한글로 써서 공포해달라는 긴급동의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7월 16일. 그런데 우리 헌법 공포 언제 했죠? 17일 했잖아요. 그죠? 국회의장 이승만은 후에 국문 헌법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였다. 좋은 의견입니다. 차차 검토해서 만들겠습니다. 16일과 17일 각 신문은 국문으로도 헌법을 만들었다. 국문 헌법에도 서명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 공포식 할 때 국한문본도 있고 국문본도 따로 있었나?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룻밤 사이에 누가 만들어요? 가능할까요? 근데 제가 이거 사실은 자료를 막 찾았는데 없다는 자료도 없고 있다는 자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심증은 가나 확실한 물증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걸 뺐죠, 저 얘기를. 근데 저는 지금도 이거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헌법을 번역을 해야 되잖아, 한글로. 국한문으로 된 걸. 그 하룻밤 누가 해요, 이걸? 권태희 의원이 했나? 아무튼 뭐 그런 얘기. 그냥 제 추론이에요, 그냥.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북한문 혼용이면 옛날 신문 같은 거 씹으니까 한글로 이렇게 옮기는 건 되게 간단한 일 아닌가요? 한글로 옮기는 게 아주 간단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한자고 민주공화국의 한자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옮기면 간단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자 변환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하룻밤 사이에 만들었을 거다? 잠깐만. 갑자기. 잠깐만, 계속 보세요. 2시간이면 만들어요? 네. 2시간에 만들 수 있나? 회의가 한 20-30초밖에 안 되는데 헌법이. 뭐 10년 한 그래요? 2시간이면 만들어요?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아무튼. 번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네. 뭔가 그 당시에 그 북한문 혼용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문 혼용과 다른 건가? 완전히 다른 건가? 그러면 조사 어미 이거 말고 그 문의 어떤 글의 그 순서 자체, 어순 자체가 달랐던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범 대표님 의견은 만들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하룻밤 사이에. 헌법의 국가문 혼용이라는 게 지금의 틀과 그렇게 심하게 다르지 않은 거죠. 네, 심하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음차한 것만 한글로 바꾸면 된다. 되는데 그 일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게 기록, 남아있는 기록을 갖고 이제 이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국회 이제 회의록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신문 기자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없어요. 이 신문 기자가 보도하기 전에는. 근데 아무튼 대개 기사들이 그런 식으로 기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좀 가졌던 건데 이 순한글 헌법을 우리가 갖게 된 거는 한참 뒤라 그래요. 한참 뒤. 지금도 헌법은 국가문 혼용입니다. 근데 순한글 헌법이 따로 있어요. 그 완전히 번역한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번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전 번역. 예. 그거는 굉장히 나중이에요. 한상범 교수님인가요? 네. 예, 아마. 한상범 교수님 맞아요. 네네네네. 그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아무튼 한참 후에요. 제가 지금 시기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런 의미의 번역.
그리고 요거 또 하나 더 말씀드리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뭐 국한문 헌법과 함께 이제 뭐 국문헌법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9월 29일에 권태희 왜 138명이 이제 또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안 이걸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본회의에서 뭐 심의하고 어쩌고 해서 이제 되잖아요. 되는데 근데 이제 권태희 의원은 사실은요 이분이 목사하셨다 그래요 한때.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김천 중학교인가 뭐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였을 거예요. 거기 교장 선생님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되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한글 좋아하셨겠죠. 기독교 쪽에 목사하셨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이상의 무슨 기록이 없어요. 왜 이분이 이런 걸 발의했는지, 왜 이걸 국회에서 했는지. 저는 사실은 그 조선어학회 쪽하고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만나잖아요, 그죠? 옛날에도 만났을 텐데 실제로 또 만나고요. 예, 이런 거 됐을 때 고맙다고 만난다고요, 국회의원들. 만나서 그 학회분들하고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제 권태희라는 분이 이분이 한국 전쟁 때 그 뭐 어떤 기록은 납북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월북하신 것 같아요. 그 월북자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했거든요, 우리가. 월북하면 그걸로 더 이상 얘기 못 해요. 왜냐면 월북 사람들한테서 뭐 얘기하고 그러면 너도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이런 기록들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학회나 한글학회에 계신 분들이 권태희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좀 쓴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근데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교감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태희 의원이 이거 한글 전용하는데 한동안 이 한자를 협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예. 협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필요할 때 한자를 협소할 수 있다. 근데 협소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 그래요. 예, 옆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갑론을 하는 와중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은영 의원이란 분이 이제 병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병용을 얘기했는데 원래 병용이라는 건 요거거든요. 요거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넣고 뭐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쓰는 거 병용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 국회에서 갑론을막 할 때 설명 어떻게 했냐면 섞어서 쓸 수도 있고 괄호 짓고 쓸 수도 있고 옆에 다 할 수도 있다. 이건 뭐 그냥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죠. 섞어 쓰는 거 호은용 이거 한자 쓰고 그냥 이렇게 요거 옆에 다는 거 요거 이제 권태희 의원하고 같은 거죠. 대한민국하고 요 밑에다가 쓰는 거 이런 거 이게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하면은 한자 당장 안 쓰는 게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한자 쓸 수 있네. 예, 이렇게 돼가지고 통과가 된 거죠. 근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제6호죠. 대한민국 법률 제6호 해서 48년 10월 9일에 제정이 되고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권태희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요. 다만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이에요? 50년. 한 달 동안이요? 10달 동안? 10년 동안?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글 전용이 잘 안 됐어요. 이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바로 시행이잖아요. 바로 시행.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근데 여전히 공문서 보면은 다 그냥 국한문이에요. 여전히.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기에 새 사회를 건설하는 이 시기에 학회에서 한글 전용 운동을 하고 국회에서 이런 토의가 있었고 결국은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명목상이라 하더라도 이런 어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학회에서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얼른 끝낼게요. 이건 그냥 경과보고처럼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큰사전 편찬 1929년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 편찬위원회 조직하고 사전을 왜 만드느냐? 조선민족의 갱생할 첩경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최선의 방책은 사전을 편성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 이거 얘기했잖아요. 조선민족의 갱생할 첩경, 진모 원료. 나카노 판사가 얘기야. 여기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사전 그 편찬위원회 조직할 때 취지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했고 조선어 표준말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했고 출판어가 취득 1940년 3월 그런데 조선어학회 사건 나서 중단됐죠. 해방 후에 극적으로 사전 원고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함흥에서 재판을 하니까 그 증거로 사전 원고를 보내라.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함흥으로 사연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는데 이 원고가 어딘지 몰라요. 백방으로 소문했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45년 10월 2일 서울역 안에서 창고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의류문화사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출판 사업을 시작했어요. 조선말 큰사전 1권 47년 10월 9일, 조선말 큰사전 둘째 권 49년 5일. 그런데 한국 전쟁이 또 났어요. 이 전쟁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사전 만들고 있어요? 피난도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중단. 그러다가 사전 편찬원 정태진 선생 트럭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전쟁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사전 만들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맞춤법을 바꾸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 맞춤법 간소화 파동이 일어난 거죠. 이래가지고 이게 말이죠. 1953년 4월 27일 총리훈령으로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끝난 게 1955년 9월 19일이에요. 그 2년 넘게 이게 맞춤법을 뭐 바꿔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한글학회는 당연히 지켜야 된다죠. 지켜야 된다. 이분 싸우는 거죠, 이제. 2년 반을 이 맞춤법. 그러니까 이 맞춤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그죠? 2년 반을 대한민국이 싸운 거예요. 통일안을 그대로 쓸 거냐 아니면 옛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하는 무슨 성경식 맞춤법으로 표음주의로 갈 거냐. 이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2년 반을 싸우다가 이승만이 이제 물러났죠. 물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1957년에 큰 사전 6권을 완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조선말 큰 사전이었죠? 여기 조선말 큰 사전이잖아요. 47년에. 근데 이게 이제 완간될 때는 큰 사전, 조선말을 또 띄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분단 이후에 저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기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또 한글학회 이름, 조선어학회에서 이름을 한글학회로 바꾼 것처럼 사전에서도 또 조선을 또 띄는 겁니다. 근데 요 띄는 거는 사실은 그 조선이라는 그 이름을 고수한 그런 뭐 단체나 무슨 기업들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굳이 이걸 왜 띄었느냐 그러면은 오랫동안 써왔는데 1931년부터 조선어학회로 했나요? 왜 그럼 띄었냐? 이근호 선생이 북으로 가셨잖아요. 이근호 선생이 사실은 최연배 선생하고 이 해방 전후 이 학회를 사실은 주도하셨거든요. 이 두 분이 뭐 거의 뭐 지도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불편한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추론도 하고 해석도 하는 거죠. 이건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건데 우리말 큰 사전 6권의 출판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한국 문화 사상의 획기적인 대사건이다.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문명 국가는 다 사전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도 비로소 이제 문명 국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말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고 또 이제 말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어떤 수단이 아니라면 우리 어떤 얼과 정신 이런 게 다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사전 안에 우리의 문화가 다 담겨 있다. 그냥 우리가 담겨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학회에서 만든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더는 없습니다. 53쪽. 네. 끝났어요. 좀 바쁘게 아니.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까 그 일본어로 이렇게 소통하는 문구가 22%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뒤에 나온 자료에 보면 해방 직후에 문맹률이 78%라는. 네네. 더하면 공교롭게도 100%거든요.
네네. 그러면 문맹이 아닌 사람들은 100% 일본어를 구사했다는 걸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22.15%가 이게 43년이고요. 45년엔 또 그 수치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해방 직전에는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문맹률을 측정하는 거하고 조선인 가운데 일본어를 어느 정도 원활하게 구사하는 사람, 이걸 측정하는 거하고는 뭐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예. 그럼 그때 문맹률이 한자를 읽느냐 못 읽느냐였나요? 아니면 한글을 읽느냐 못 읽느냐였을까요? 어느 쪽이었을까요? 읽는 사람은 그게 일본어를 궁금하더라고요. 못했을까요? 근데 그게 안 나와. 일제 때 사실은 그 일제가 무슨 동화, 일시동인, 그러니까 이제 내지인과 이 조선인을 차별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사실은 그 취학률이 굉장히 낮았다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학교를 안 다녔으면 아무것도 못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다녔다면은 해방될 때쯤에는 이제 일본 글자 쓰고 일본어 했겠죠. 네,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은 글을 몰랐을 테고,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이제 일본어를 하고 일본 글자 쓰고. 예. 그 중에 물론 뭐 한글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조선학회가 말씀드린 대로 활동했고,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1940년까지 폐간되기 시점까지는 발행이 됐었고, 또 총독부는 매일신문을 자기네 기관지잖아요. 이거를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된 이후에도 계속 발행을 했어요. 왜냐? 일본말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기네들 그 정책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기관지는 폐간을 안 했죠. 한글로 쓰는 거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근데. 제 질문은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몇 번 그런 걸 봤는데 예. 미 군정청 당시의 문맹률이 몇 %였고, 그다음에 뭐 건국 직후에, 그러니까 48년 건국 직후에 뭐 문맹률이 몇 %, 뭐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데 네. 이때의 문맹률이라면 한자를 읽을 줄 모르는 건지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건지 그게 밝혀져 있지가 않았어가지고. 혹시 국한문을 쓰는 게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지 않았겠어요? 예. 점차 이제 한글로 바뀌어서 한겨레 신문 나온 게 1988년인가요? 예. 그러니까 신문도 이제 한글정신문 나온 건 88년이니까 1988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국한문으로 된 조선어 이거에 대한 문맹률을 측정한 걸로 봐야겠죠. 예. 또 간단한 질문이. 예. 안 간단해요. 모르시면 되게 눈도 안 좋으신 분이 말이죠. 뭐 이렇게 많이 봐요. 그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그 교과서에 한자, 그러니까 한글 한글로 이제 시작했는데 다시 이제 그게 저 그 역사를 잘 몰라서 논쟁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역사를 제가 몰라가지고 1970년에 한글 전형으로 바뀌기 전에 이제 한자 병기를 그러니까 64년부터인가 한자 병기, 65년부터인가 한자 병기 했다가 다시 이제 한글 전형으로 바뀌었다. 그 전에는 한글 전형이었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신 게 있었는지. 그건 저도 잘 몰라요. 다른 분한테 또. 네, 죄송해요. 다른 분한테 좀 여쭤봐 주세요. 아까 한글 첫걸음도 사진에서 네. 그 내용은 한글이었는데 암기의 내용, 그러니까 숫자 같은 거 한자로 돼 있었죠. 예. 그 한자 폐지한 가결됐을 때도요. 거기 있어요. 그 숫자에 한해서는 한자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한글 첫걸음은 그 폐지한 가결되기 이전에 이미 만든 거죠. 이미. 왜냐하면 그 시기가 이게 폐지한 가결한 게 12월 며칠인가 그랬죠. 한글 첫걸음 나온 게 아마 11월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리 만들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조선학교 지도로 그걸 만들고 있었으니까 이미 숫자는 이제 한자로 썼지만 이제 본문 이런 거는 이제 한글로 다 쓰고, 이제 그런 게 또 한자 폐지 이거 할 때 이제 여기 이제 반영이 된 거겠죠. 또
몽땅 다 한글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숫자는 한자로 씁시다 뭐 이렇게 좀 약간 타협의 여지를 줬다 그럴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잘 안 썼죠. 아라비아 숫자를 그때 잘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저도 그 시절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참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네. 혹시 그 말모이 작전이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말모이는 그 주시경 선생하고 저 김동홍 선생 제자잖아요. 같이 이제 사전 만들려고 그랬죠. 아니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네. 말모이 작전 에피소드를 보여줬어요. 네네. 아 저런 일이 있었어? 우리 왜 모르지? 우리말 큰 사전을 위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엽서 보내고 네네네. 했다라는 예. 그게 말모이 작전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이 맞는 거예요? 제가 그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못 봤고요. 네. 지금 그 얘기를 다른 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너무 놀랐어요. 예.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묘사가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없지만은, 좀 얘기가 좀 드라마틱하죠? 그러면 공부하신 내용 속에 다시 한번 차분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구체적으로 엽서를 보냈다는 건 뭐예요? 그 우리말 사전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예. 라고 그 사람들이 아름아름으로 다 네네. 표를 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생이든 네. 사람들이 우리가 예전에 썼던 말, 예. 아직도 하는 말, 우리가 실제로 쓰는 말들을 다 뭐 보낸 거예요.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이제 어휘를 모아가지고 만들었다. 저는 뭐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박용규 박사님한테 여쭤보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학교의 그 선생님들이 그 우리말 사전을 편찬할 때 예. 그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방학 때 자기 고향에 가서 네네네. 그 사투리말을 예. 적어가지고 숙제를 내주구나. 그 조선학교의 그 화동 사무실을 보내. 네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 그 중등학생이 5,000명이 사실 그 우리말 큰 사전의 어휘를 수집하는데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거족적인 우리말 어휘가 수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저도 풀리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어휘를 수집하니까 한글지를 통해서도 그걸 말을 보내라고 그런 이제 광고를 했던 했어요.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문화사 뭐 어쩌고 서울에서 발견됐다라는 그게 아마 거기서 많이 발견됐다라고 그 드라마 타이틀에서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42년에 접한 단계가 들어갔고요. 그때 그 16만 어휘가 뜻풀이가 된 그 말뭉치 있잖아요. 이게 아까 그 정박사님 얘기처럼 우리 경성에 있다가 함흥으로 갔다가 그 원고 뭉치가 그 있잖아요. 이게 최고만 안 됐지 전부 뜻풀이가 되어 있는 그 원고 뭉치가 함흥 형무소에서 다시 경성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47년에 좀 다듬어서 낸 것이 1번이 나옵니다. 네. 아무튼 1910년대 이금로 선생하고 그 사전 관련 이거는 박용규 박사님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네. 궁금하면. 고충 설명을 합니다. 네. 예. 예. 오늘 수업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예. 어쨌든 여기 첫 수업을 왔거든요. 굉장히 유익했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화면으로 보다가 직접 뵈니까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구입하시면 요즘 청소년들이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감축어.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줄임말이요. 예. 줄임말. 예. 근데 줄임말은요, 어느 나라 말에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줄였을 때 이게 이제 소통에 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대학교 안에서 뭐 중도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학생들끼리는 알지만은 밖에 뭐 부모님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중도에서 만나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학교로 찾아온다는데 엄마 중도로 와. 예? 예, 중앙도서관. 예, 제가 좀 쉬운 걸 말씀드린 거예요. 좀 쉬운 거를. 예. 근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글문화연대 처음 만들고 활동할 때 어떤 운영위원께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한문연의 암흑의 위원. 한문연이 뭐야? 그 한문연대인가? 뭐 한문을 운동하는 연대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글문화연대인데 이걸 한자 따고 문화연대에서 문자 따고 연대에서 연자 따니까 한문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는 그 다음에 그 위원님한테 그랬잖아요. 그 인터뷰하실 때 꼭 한문연 이렇게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지만 기자가 썼겠지만 한글 문화연대 이렇게 전체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 마침 또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동아리 만들었거든요. 그 대학생들 성균관 한글 문화연대예요. 이름이 한때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줄이면 성한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줄이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큰 문제는 없어요. 성한연이니까. 근데 어쨌든 줄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줄임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메르스 무섭잖아요. 메르스도 줄임말이거든요. 미들 이스트 이거에서 M 따고 뭐 E 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엔도 그렇고 뭐 그런 건데요. 그걸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서로 소통하는데 너무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하니까 줄이더라도 좀 잘 줄여야죠. 머리를 좀 써서. 예. 이제 힘드시죠? 앉아 계시는 것도.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딱 30초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사실은 뭐 공부가 많이 부족하죠. 근데도 아름아름 강좌에서 저를 이제 와서 이거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또 공동대표인데 뭐 하는 일도 없고 한데 이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제가 이제 조선학회 활동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일제강점기에 이광수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조선은 끝이다. 일본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은 민족어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때 이 민족어 3대 규범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조선어가 일제강점기인 그런 암흑기에서 이미 근대화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언어의 근대화가 이미 끝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나서 이렇게 한글 시대를 여는데 그분들이 이제 헌신한 거죠. 일제 때는 싸우고 또 이제 해방 이후에도 국어 발전, 한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생각과 삶과 이런 게 틀리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그분들의 뜻을 기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분들을 숭배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요.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 뜻의 어떤 소중함, 중요한 가치 이런 건 우리가 좀 우리도 그분들이 지켰던 것처럼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